네, 이제 그 파생펀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리스크 관리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그 펀드에서 이제 파생상 자체를 이제 거래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럴 때 리스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 파생펀드는 앞에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파생 상품을 매매해가지고 고수익을 내겠다 이런 목적은 없어요. 그런 파생펀드는 없고 이 파생 상품을 결합해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위험 관리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위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거다. 네, 그런 얘기죠. 펀드에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이유가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현물, 뭐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현물 대체 수단으로 파생 상품을 활용해서 좀 더 효율적인 이제 운영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위험을 좀 줄이고 수익을 조금 높게 가져가는 단순히 이제 현물에 투자할 때보다 그런 목적이 이제 주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파생 상품을 거래하는 이유가 효율적 운영을 하고 싶을 때 그게 효율적 포트폴리오 관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인덱스 펀드, 이제 파생형 인덱스 펀드가 있었죠, 여러분. 인덱스 펀드에서 파생 상품을 활용하는데 이게 효율적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살펴볼게요. 자, 인덱스 펀드는 개념이 뭐다? 시장 수익 추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가 지수를 정해놓고 그거 수익을 이제 쫓아가는 건데 약간 인덱스 대비 초과 수익. 왜냐면 이제 추적 오차를 고려하면 반드시 이제 플러스 알파를 이제 내야 돼요. 그래서 초과 수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파생 상품을 활용한다 이거예요. 인덱스 펀드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 여러분,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콘탱고하고 백워데이션. 이게 이제 그 베이시스에서 우리 선물에서 공부했었죠? 자, 백워데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선물이 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있을 때 이렇게 선물이 비싸면 이걸 이제 콘탱고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 차가 베이시스 아닙니까? 베이시스. 근데 반대로 이렇게 이러면은 이게 백워데이션이에요. 그럼 백워데이션이면 선물이 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수를 복제할 때 현물로도 복제할 수 있지만 장래 파생, 장외 계약, 파생 상품 이용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장래가 그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백워데이션 상태에서는 선물이 가격이 싼 거기 때문에 현물보다 선물이 싸기 때문에 선물을 매매해가지고 인덱스를 만들고 콘탱고 상황일 때는 현물이 싼 거기 때문에 선물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현물로 주식 포트폴리오로 이제 인덱스를 만든다. 이게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고요. 요걸 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물로 인덱스를 만들 수도 있고, 현물 주식으로 만들 수도 있는데, 백워데이션일 때는 선물을 이용한다. 콘탱고일 때는 현물로 지수 복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갈아타 나가면서 초과 수익을 이제 낸다 이거예요, 여러분. 파생상 활용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물을 이용할 때는 이제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는데, 선물을 이용해서 지수 복제하면 좋은 점은 선물은 증거금만 내면 되니까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증거금을 뺀 나머지 돈을 또 안전자산에 운영해서 추가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증거금을 10을 내는 선물이다. 그러면 10 뺀 나머지 90을 갖다가 채권 같은데 이제 운영을 해서 추가 이자를 받을 수도 있죠. 이건 좋은데 이렇게 자꾸 갈아타다 보면 여러분 선물로 했다가 주식으로 했다가 일단 이 자체가 번거롭죠. 거래 비용이 이렇게 오히려 더 증가하면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풋콜 페리티는 이게 이제 옵션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동일한 행사 가격에 콜과 풋을 매수 매도해가지고요. 선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다루지 않겠습니다. 콜 옵션과 풋 옵션을 반대 방향으로 포지션 취하면 선형 구조가 돼요. 비선형 상품 두 개를 결합하면 선형 상품을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이제 풋콜 페리티로 이제 가치를 비교해서 판단하는데 개념이 이거예요, 여러분. 비용이 적게 먹히는 쪽으로 이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물을 사야 되는데 선물을 직접 살 거냐, 옵션으로 합성해서 만들 거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요인에서 합성 선물 가격이 주가의 선물 그 자체보다 저렴하다면 그럼 합성으로 만들어내는 게 좋다. 합성 선물을 이제 활용하면 된다. 반대일 때는 그냥 선물 자체를 투자를 하는 거고요. 이걸 이제 풋콜 페리티라고 부릅니다. 풋콜 페리티. 콜 매수하고 여러분 풋 매도하게 되면 그래프를 보면 콜 매수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고요.
풋매도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선물 매수한 거하고 똑같은 구조가 돼요. 이게 합성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중립형 펀드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파생 상품을 활용하더라. 일단 시장 중립형 펀드도 우리 공부했죠.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수 매도를 양을 조절해 가지고요. 약간 높은 수익 내야 되니까 효율적이란 말은 약간의 높은 수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관한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데 일단 절대 수익 추구할 때 이 매입 매도 이제 수량을 좀 조절해 가지고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매수 매도 과정에서 거래 비용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또 시장 기능이 마비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 안 나올 수도 있다. 통상 이제 차익 거래를 많이 하는데 매수 매도하면 이제 차익 거래인데 차익 거래 기회가 이렇게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이런 문제는 있겠죠, 당연히. 여기서 이제 시장 중립형이 이게 롱숏 전략하고 페어 트레이딩 이제 이걸 활용하는데 이제 롱숏은 말 그대로 이거예요, 여러분. 매입 매도 수량 양을 좀 다르게 조정한다는 거예요. 양을 서로 다르게 해서 일정 부분 시장 움직임에 동참하는 운영 방식.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매수를 좀 더 하는 거예요, 매도보다. 매수 매도를 병행해야 여러분 시장 중립이 되겠죠. 한쪽에 이익 날 때 한쪽이 손해가 나서 이렇게 상세가 되기 때문에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이제 가치 유지가 되는데 약간 초과 수익을 내야 되니까 방향에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면 매수 수량을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매도 수량을 이게 가장 전형적인 겁니다, 여러분.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한다 그래서 영어로 롱숏이라고 하는 거예요. 롱이 매수잖아요. 숏이 매도고. 근데 양을 서로 다르게. 이게 포인트. 이 페어 트레이딩 이거 시험에 나왔었는데 이 지문이 페어는 쌍이잖아요, 여러분. 역시 두 개를 매수 매도 하는데 상관관계가 어떤 거? 양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음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격이 변하는 움직임이 반대인 상품 가격 이 차를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내겠다. 이걸 갖다 페어 트레이딩. 그러니까 양의 관계가 아니고 음의 관계. 예를 들면 수출주, 수입주 뭐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환율이 올라갈 때는 수출주가 좋고 환율이 떨어질 때는 수입주가 좋고 이렇게 갈아타 나가면서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거 매수 매도해서 이걸 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페어, 쌍이 이제 같은 게 아니고 반대 방향.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파생 상품을 펀드가 편입시키는 이유가, 파생 상품 자체를 편입시키는 이유가 위험 회피하려고 편입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 회피. 이제 흔히 이제 해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주식을 갖고 있다, 채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위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대비해서 파생 상품으로 해지하는 거, 해지 활동을 주목적으로 파생 상품 편입시키는 게 이제 특정 위험 회피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해지하냐, 해지 방법 또는 뭐 해지 전략, 펀드에서. 예를 들어 이제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는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주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침체기에 이제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죠. 시장 상승기가 아니고 침체기에 선물을 당연히 매도해야 됩니다. 매도 해지를 해야 되겠죠.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가 빠지는 게 위험이니까 선물을 사놓으면 안 돼요. 선물을 팔아놓는 매도 해지.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이제 한다는 거예요. 요 매도할 만큼 이제 선물을 편입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주가 선물 매도부는 위험 회피로 분류가 되면 우리 법규에서 공부를 했지만 총 위험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즉 위험 평가액 산정에서 아예 제외된다 그랬죠. 우리 여러분 위험 평가액을 계산할 때 선물, 선도, 옵션 다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금융투자업 규정대로 이제 계산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가 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제외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제외. 위험평가액을 보지 않겠다. 그게 해지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위험회피 목적으로 파생을 거래하면 제외되기 때문에 증가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제외되는 게 있고 상계되는 게 있고 감액되는 게 있었잖아요. 다만 그러니까 이런 점은 나쁘지 않다 이거예요. 위험회피 목적으로 입증만 하면. 다만 선물에서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매도를 해놨는데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면 선물에 손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 손해나니까
그러면 이제 민원 소지, 그러니까 투자자 불만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채권이라는 것은 이제 두레이션을 조절할 때 파생 상품을 이용한다는 건데, 채권은 여러분 이제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채권 가격 하락, 다시 말해 금리 상승 아닙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게 이제 위험 요소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채권을 팔 수는 없으니까 선물을 팔아놓거나 매도입니다. 또는 이제 수합 중에서 고정금리 지급 수합을 하면 금리 올라갈 때 득본다 그랬죠? 이게 두레이션 조절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고정금리 지급 수합을 체결해요. 그러면 채권에서 고정이자가 발생하는데 그걸 줘버리고 변동금리를 수취함으로써 변동채권에 투자한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 변동채권이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매도, 고정금리 지급, 이런 걸 체결해가지고 이제 위험을 줄인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투자하게 되면 이제 화폐가 다르니까 이제 환 리스크가 있죠. 환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뭐 선물안이 됐든 통화 선물이 됐든 또는 옵션이 됐든 이렇게 이제 파생 상품 이용한다. 그리고 이 펀드 자체가 펀드 내에서 환 관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게 투자 설명서에 담겨야 되기 때문에 미리 확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펀드 출시 전에. 투자자가 알아야 되니까 환해지를 하는 펀드인지 하지 않는 펀드인지. 자, 여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파생상 활용 목적이 해지 목적인데 이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제 위험 관리를 한다. 근데 여기서 해외 투자 환 리스크 해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요 다음에 요거 환 리스크 해지 별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위험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환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해지가 안 돼요. 환해지를 한다고 그래서 완벽하게 환율 변동 위험이 제거되냐? 그렇진 않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상대방 채무 불이행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뭘 이용할 때? 선물안. 이게 장외 상품이잖아요, 여러분. 선물안 계약을 통해서 환해지라면 예를 들면 달러 선물안을 매도하는 겁니다. 달러 가치 하락에 대비해서 달러 선물안을 매도하면 이 상대방 신용 리스크가 이제 문제될 수 있다. 계약 불이행. 이건 이제 장외 상품을 이용할 때 특히 노출되는 거고요. 근데 이 선물안이 제일 유동성이 높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환해지는 주로 선물안을 많이 이용한다 그랬죠. 장외 선물보다. 이걸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늘 발생해요. 그 다음에 또 과다 해지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펀드 투자할 때 그 원금이 여러분 이제 그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제 펀드 자산 총액이 달라지는데 원금 가치가 이제 하락하게 되면 초기 해지 포지션이 과다 해지 상태가 돼버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여러분 이제 해외 투자하는 자금이 100억이었어요. 100억을 갖고 해외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나가지고 이게 90억이 됐단 말이에요. 예?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데 처음에 이걸 환해지 했단 말이에요. 환해지 할 때 이 100억 원어치만큼 환해지를 했을 텐데 투자 금액이. 근데 나중에 이 가치가 90억이 돼버리면 그럼 10억만큼 과다 해지 상태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다 해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 초과분, 요 10억에 대해서는 이게 위험회피 거래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위험회피 거래는 이걸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 현물 상품 있지 않습니까? 현물 금액을 초과하는 만큼 하는 것은 위험회피라고 보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보니까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험회피 거래로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줄여야 된다. 해지를 100억 했던 것을 90억으로 줄여야 된다. 그럼 계속 이렇게 해지 계약을 계속 조절해야 된다. 이게 번거롭다는 겁니다. 과다해지 이해되셨죠? 과소해지가 아닌 과다해지. 펀드 규모가 운영 과정에서 줄어들면 처음에 원금 대비 환해지한 금액 자체가 과다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 통화 선물을 이용할 때는 문제가 없냐? 환해지를.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일단 유동성이 떨어지죠, 여러분. 장외인 선물안이 유동성이 높고요. 장내 통화 선물은 유동성이 떨어져요. 몇 개 화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통화 선물은 4개밖에 없죠. 달러, 유로화, 위안화, 엔화 이렇게 4개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화폐는 선물원을 통해서 환해지를 해야 돼요. 장에. 그래서 유동성 문제가 있고 또 선물은 증거금
그럼 증거금은 한 번만 내는 게 아니고 마진콜 당하면 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증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금 확보가 필요하죠, 여러분. 마진콜에 대응 못하면 그러면 강제 청산 당하니까 항상 늘 현금을 확보해 놔야 되고 또 선물은 만기가 있다 보니까 만기를 갈아타는 영어로 이제 롤오버 하는 거 있죠? 그 문제가 있다. 그럼 롤오버 할 때마다 또 증거금을 맡겨야 되니까 거기 또 현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현금을 일정량 항상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다 투자를 못하고 선물을 이용할 때. 물론 여러분 이 선물하는 1대1 계약이니까 만기를 맞출 수가 있어요. 내가 뭐 1년간 환해지 하고 싶다 그러면 1년 만기로 계약을 맺으면 되는데 상대가 원치 않을 수도 있죠. 상대가 짧게 하자 이렇게 선물한도 만기를 못 맞추면은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통화 선물은 근본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기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갈아타 나가야 되는 거죠. 계속. 예, 이것도 여러분 이해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환해지가 할 때 환해지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설명했다. 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이럴 때 이 말 바꾸는 거 조금 잘 보면 되죠. 뭐 대표적으로 예, 통화 선물의 유동성이 높다. 그러면 틀린 표현이에요, 여러분. 선물 아닌 유동성이 높아요. 결론은 뭐다? 환해지를 해도 환율 변동 위험이 완벽하게 제거된다, 안 된다? 제거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그럼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 뭐 효율적 관리를 하든 효율적 운용을 하든 이제 해지를 하든 파생상 활용할 때 운용자 입장에서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것들. 일단 이제 신용 리스크는 항상 이제 장외 계약일 때 발생하는 거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 리스크 관리를 해야 돼요. 역시 또 나오죠, 여러분. 투자자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은 다 투자자가 떠안는 거죠. 실적 배당 상품이니까. 운용사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또 이제 한도를 초과하면 안 되겠죠. 운용 제한이 있으니까, 법적인 운용 제한. 이것도 우리 법규에서 다뤘죠. 같은 거래 상대방과 뭐 할 때? 장외 파생 거래하면 10% 초과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펀드 자산총의 위험평가액이 10%를 초과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게 규정 위반이다. 물론 이제 3호는 제한이 없고요. 이게 복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 법률 리스크. 특히 이제 장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장외가 이제 리스크가 크니까 장외 파생 거래를 할 때 운용사 명의로 하게 되면 운용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이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운용사는 하나도 책임 안 지어주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투자 신탁이 제일 많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투자 신탁은 실체가 있다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법률 행위를 다 신탁업자를 통해서 해야 돼요. 펀드, 즉 운용사가 할 수가 없어요. 투자 회사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어서 법률 행위를 직접 펀드가 할 수 있지만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운용사 명의로 장외 거래를 하다 보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어디? 신탁업자, 수탁사와 공동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탁자 명의로 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 수탁사가 여러분 이제 그 신탁업자 얘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앞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담보 제공 계약으로 장외 거래를 하면서 신용 보강을 하면 신용 리스크는 줄어들어요. 그런데 법률 리스크, 담보 관리에 따른 운용 리스크는 운용 리스크는 오히려 증가한다. 이렇게. 신용 리스크는 줄일 수 있지만 생각지도 않은 법률 리스크, 운용 리스크는 오히려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야 된다, 운용사는. 이런 게 시험 문구입니다, 여러분. 이거 증가하냐, 감소하냐, 이렇게. 유동성 리스크도 특히 장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성 리스크가 있겠죠. 상대방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파생 상품을 거래라는 이제 파생 펀드 얘기를 했는데, 이 파생 상품 거래 목적 자체가 고수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는 그런 것도 나오긴 나오지만 거의 없습니다. 파생 펀드는 고수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효율적 운용, 또 하나는 위험 회피.
그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에 판매사 입장의 리스크 관리. 이건 뭐냐면, 펀드 이제 창구가 이제 판매사니까 여러분, 고객 접점에서 펀드 설명을 잘해야 되죠? 불완전 판매하면 안 된다, 이거 여러분. 판매사 입장에서 리스크는 그냥 불완전 판매입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제 투자자 성향에 따라서 적합한 걸 권해야 되는데, 투자 권유할 때, 일단, 파생펀드 투자 유인, 그러니까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목적, 유인은 세 가지 측면이 있다. 파생상품의 수익 구조가 다양하죠, 여러분. 선형 구조도 있고, 비선형도 있고, 특히 옵션은 다양한 비선형 구조니까, 수익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고, 또 기초자산이 다양하다. 주식, 채권, 이렇게 현물이 아니고 파생의 기초자산은 제한이 없으니까 기초자산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점이 좋고 효율적 운용 또 나왔네요. 이게 투자 유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까? 그러면 이걸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익 구조가 주식하고 달라요, 고객님. 기초자산이 다양해요. 그리고 효율적 운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투자자 성향을 파악했을 때 적합한 펀드를 권해야 되는데 그게 이런 뜻입니다. 수익 구조 다각화를 원하는 이제 수익 구조가 좀 선형이 아니고 밋밋하다. 좀 이렇게 꺾이는 구조가 좋겠다. 이런 고객들한테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펀드가 적합하다. 파생결합증권 자체가 다 비선형이니까. 효율적 운용을 원하는 투자자가 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 이 세 가지를 설명했는데 효율적 운용?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파생상품 자체를 거래하는 펀드를 권하는 게 좋다. 이게 100% 뭐 맞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급적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판매사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투자 권유하는. 자, 이제 중도 환매에 대해서 안내를 잘해야 된다. 여러분, 파생 펀드도 개방형입니다. 폐쇄형이 아닙니다. 예, 파생 펀드조차도 개방형이에요. 그러니까 중도 환매가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중도 환매를 이제 받아야 돼요. 개방형이기 때문에. 다만 환매 수수료에 대해서 안내를 잘해야 돼요. 이게 이제 비싸거든요. 뭘 편입시켰을 때 ELS를 편입한 파생 펀드가 있다. 파생 상품 자체가 아니고 ELS. 그러면 환매 수수료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환매 금액의 3에서 7%. 외우지 마시고요. 이런 높은 환매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거예요. 이걸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투자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수익 구조는 수익 구조 자체가 약속한 시점에 나오는 수익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간 평가일, 조기 상환형 같은 경우는 중간 평가일 또는 이제 만기 평가하는 거는 만기 시점. 그 시점에 손익을 설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간에 돈 뺄 때는 안 맞는다. 이제 그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제 ELS 자체 평가 가격, 이것도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파생결합증권의 가격을 이게 이제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2개 이상의 채권 평가사로부터 가격을 제공받아서 이제 펀드에서 이제 그 적정 가격을 공정 가격이라고 표현했죠. 공정 가격을 이제 산출해 가지고 공시를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 ELS의 적정 가격은 여러 가지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기초자산 가격뿐이 아니고 변동성, 상관관계, 특히 변동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적정 가격 계산하는 게. 그리고 두 번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펀드의 중간평가액은 투자자가 통상적으로 인지하는 수준과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반드시 안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중간에 평가한 가격이 공시가격을 봤더니 100이란 말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 100이니까 지금 돈 빼면 100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도 환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100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증권사가 해지 가격으로 90, 80밖에 안 주기 때문에 증권사가 제공하는 해지 가격은 이거보다 작기 때문에 이 10만큼 투자자한테 돈을 줄 수가 없다. 중도 환매 신청하면. 그래서 지금 보실 때 ELS 가치가 지금 100이지만 지금 돈 찾으시면 100이 아니에요. 그것을 안내하라는 겁니다. 이 10이 환매 수수료 개념이에요, 여러분. 환매 수수료. 이해되셨죠? 지금 이 환매 수수료 평가 가격 이런 골치 아픈 문제는 ELS를 편입한 파생 펀드에서 이제 생긴다는 겁니다. 또
역시 이제 ELS인데 계약 조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 또 조기 종결될 수 있습니다, 고객님. 왜냐면 파생 결합증권의 경우 계약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요. 처음에 이제 이거 발행될 때 계약 조건하고 나중에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강제 조기 상환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알려야 되는데 어떨 때 그 사유 이렇게 보면 그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 자체가 문제 생겼을 때, 그러니까 특정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데 걔가 상폐될 수도 있고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조기 종결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외화 관련 상품일 때 화폐가 이제 외화로 투자될 때 외환 시장 붕괴되면 이게 조기 종결 사유예요. 그다음 발행사 자체, 그 파생결합증권 발행사, 증권사죠. 채무 불이행이 발생되면 이것도 조기 종결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 변경은 조금 덜 심각한 건데 조기 종결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면 조기 종결될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계약 조건 변경 사유냐 조기 종결 사유냐 뭐 이렇게 굳이 구분하지 마시고요. 자, 이런 사유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조기 종결 또는 계약 조건 변경될 수가 있다. 이걸 안내해야 된다. 이게 판매사의 역할이다. 자, 마지막으로 판매사에 이제 고객들이 와서 이 펀드 운용사 괜찮은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파생결합증권을 편입시키는데 그 파생결합증권 발행한 증권사 괜찮아요? 이게 장외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상대방 탄탄한가요? 이런 걸 물어볼 때 이제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 운용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만 주력하는 운용사가 잘못 운영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 펀드의 특성 얘기한 거하고 실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게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운용사 이게 잘 봐야 돼요. 펀드를 고를 때 운용사 평판은 반드시 고려사항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안내를 잘 해줘야 되고, 여기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 이 발행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생결합증권 이제 발행사는 문제될 게 있다 없다?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탄탄한 증권사, 이렇게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대부분 발행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장외 파생 상품 겸용 인가를 받은 증권사, 어찌됐든 이제 금융위 인가를 받은 증권사니까 요 한정돼서 이제 발행하는 거니까 평판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주로 이제 그 흔히 메이저급이라고 부르죠. 메이저급 증권사들이 ELS를 발행하기 때문에 요 평판에는 문제된다 안 된다? 문제될 거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론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상대방, 장외 계약 같은 거 하면 이제 상대방 신용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투자자가 떠안아야 되니까 이것도 안내를 잘해야 되는데, 다만 현재 우리나라 펀드에서는 장외 파생 계약을 맺을 때 그 상대방을 탄탄한다 하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외국계 은행이나 증권 이런 데 집중돼서 아주 신용도가 높은 우량한 이제 금융기관하고 장외 계약을 맺기 때문에 여기도 크게 문제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운용사가 이제 제일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발행사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어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스크 관리 파트에서 한 2개 난다 그랬고요. 제일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ELS 이제 편입시킬 때 그 ELS 발행사가 자금을 어떻게 운영하냐, B2B 형태냐, 자체 해지냐에 따라서 증권사 입장의 위험이 완전히 다르다 그랬어요. 이게 제일 시험용으로 중요하고, 예, 또 운용사도 위험 관리하는 거 이것도 살펴봤었고, 그다음 파생 상품 자체는 이 목적이 많다. 효율적 운영 또는 특정 위험 회피, 고수익 추구가 아니고. 판매사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파생펀드가 총 이제 25문제 출제되는데, 우리 커트라인이 70% 넘겨야 되니까, 70점이니까, 여기서 최소한 17개, 18개는 득점하셔야 이게 70% 넘는 거예요. 그럼 18개를 어디서 점수를 따야 되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규에서 7개 나고 영업에서 8개 나는데, 이 법규는 분량이 작은데 문제가 많이 나니까, 여기는 만점에 도전하자. 그러니까 소위 달달 외운다 그러죠? 예, 완벽하게 외워가지고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고, 그 다음에 영어 파트도 생소한 용어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그 이론도 공부하고 다 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그럼 이제 용어들이 익숙해졌으니까 여기도 암기를 통해서 최대한 점수를 많이 따고 그래야 투자 및 리스크 관리가 10개 나는데 여기 편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공부했는데 여기가 난 더 쉬운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행입니다. 여러분 다행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워낙 분량도 많고 생소한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앞에서 점수를 좀 많이 따시는 게 안정적이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통상 여러분들은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짬짬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본서 과정을 잘 안 들으시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거 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이 기본서 지문 그대로 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서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합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지금 오셨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그 3과목도 준비 잘 하셔가지고 다들 합격하시기 바라고 만약에 기회가 되면 문제풀이 과정에서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 풀 때 지금 이렇게 기본서에서 다뤘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또 유사 문제들을 이렇게 다 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